어제 정부가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내놓은 프로젝트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 예산이 727조입니다. 이것보다 10% 많은 800조 원 이상 편성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뭔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입니다. 50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자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투입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미래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수입 때문에 이제 세수가 이제 내년에 이제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내년에도 크게 늘어나고 지금 추세로 전망으로 보면 내후년에도 또 더 크게 늘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보수 쪽에서 경제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걸로 국가 부채 갚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 부채를 갚아서 이제 그 체력을 비축해 두고 나중에 어떨 때 쓰도록 하라는 건데 사실은 그 말도 뭐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수적인 경제학 쪽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양극화가 지금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인한 그에 따른 또 양극화도 또 심각해요. 그게 수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메가 프로젝트 뭐 이거는 이제 주로 성장 쪽이지만 청년 교육 뭐 이런 쪽에다가 이걸 계속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벌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미래 그 대응 기금을 해서 이걸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격차를 다 메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의 오찬에서 구주적 다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 추가 세수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2030하고 중도층을 향한 뭐 이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에서는 이거 빚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가 기업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건강성, 재정 건강성이 건전성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왜 좋아지려고 하는 건지 그걸 조금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철학적인 차이인데 어쨌든 막 빚 많아지면은 국가 신용도 내려가고 한마디로 뭐 국채 할인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뭐 지금 결국에는 AI 산업 대전환으로 가는데 국가가 조금 더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매우 공감한다. 이거를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예산으로 다 쓰는 것보다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산업 메가 프로젝트 분야에 돈을 확실히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청년들한테 어쨌든 여기 대해서 막 그 산업 전환되면서 뭔가 그 좀 노동 현장에서 약간은 좀 외면되거나 소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해주고 저는 뭐 방향성은 매우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요즘에 최대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고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버틸 수 있었는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6월을 완전 고점으로 증시가 완전히 지금 쉽지 않죠. 급락하고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꼬꾸라진다는 표현 조심스럽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급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던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막 지금 이제 뭐 요즘에는 어제부터 딱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초과 세수 막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황 봐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속보는 저희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속보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종사 구속영장 청구 AHRRKARL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청구가 돼 있고요. 특검에서 내란 중요임무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검이
이 2차 종합특검 출범한 이후에 성과가 뭐 뚜렷한 게 있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청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건 또한 수사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채팅창에서는 구속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거의 내기는 아니죠. 갑시다. 구속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요. 이것도 뭐 검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안 수사권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좀 없네요. 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봐도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여당 법사위원까지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이라는 어떤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수기를 좀 해봐라. 그래 완전 폐지 좋다. 그 대신에 수기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부터 오늘 반복적으로 수기를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일까요? 이 단어가 겹치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내에서는 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이미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해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홍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전도 돌렸대요. 이렇게 무작정 폐지하면 안 된다. 직접 들고 다녔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어제도 김동하, 김남희 의원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예외적 허용 같은데 뭐 성범죄 관련돼서 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고민정 당대표 후보도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소영 의원도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기가 시작됐다. 근데 어쨌든 그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몇몇이 움직이는 것이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원내대표 브리핑 보면은 당론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아니다. 추진하겠지만 당론은 아니다. 근데 당론이라는 게 의원총회에서 당론 정책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 당론을 어떻게 확정하냐면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거든요. 근데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에 있죠.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이 안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는 없을 수도 있지만 관련해 가지고 뭐 이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오늘 의총에서 이거 조금 더 토론하자. 막 전당대회 때문에 막 굳이 막 앞당기고 뭐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 박범계 의원도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 그러니까 미루자는 게 아니라 토론을 계속 하되 전당대회 이후인 8월 말 9월 달에 본회의 때도 그때도 할 수 있지 않냐. 계속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로 그 최종 결정을 미루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잖아요. 전당대회 원래 지금 목표는 전당대회 이전에 이거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뤄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전당대회 이후로? 밀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까지 의총에서 이야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이 많이 확정됐으면은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텐데 안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8월 17일로 사실 물리적으로 하긴 힘들거든요. 뭐 언제 하겠어요. 그때까지 당론을 확정하기가 이미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미. 어쨌거나 그러면 전당대회는 이 주제로 경론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정부 입장은 확실히 알잖아요. 정부가 어떤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어떤 생각인지. 근데 그게 전당대회 때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때 사실은 이게 이 이슈로 떠오르면은 분명히 정청래 후보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입장 선회는 있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보안수사권 그냥 이제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조금 더 수기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표에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의 입장이 이제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또 유불리를 따질 필요도 없고 이건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600여 분 계속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벤트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검찰 보안 수사권 말씀 좀 듣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정책적 이슈와 그 정무적 이슈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겹쳐 있죠 지금 사실은요. 네, 그죠? 겹쳐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정책적 이슈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이 체질을 검찰의 체질과 검찰 수사 전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수할 거고 그게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거냐인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그럼 수사를 누군가는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러면 경찰로 완결을 할 거냐? 그러면 경찰이 아닌 그거는 누가 또 감시하고 누가 이제 한 번 더 볼 거냐? 그걸 검찰이 아니든 누구라도 이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경찰, 검찰 이 수사로 이제 지금 우리는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다 뜯어 고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굉장한 건데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정치 검찰이 막 조작 기소하고 막 이런 장난질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달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앞에 두고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정성호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 뭐 정확히는 한겨레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에 대한 부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사실 민주당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100%죠. 100%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를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하는 거고 만약 한다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이게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검찰에도 릴리스를 할 겁니다. 이건 뭐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수하고 갈 거냐라는까지 염두에 둬야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주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 양극화 이게 상황이 더 벌어지고 이런 뭐 부동산 값 올라가고 이런 것과 겹쳐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대선까지 뭐 많이 남았다면 또 많이 남은 이야기인데 당권이 해결된 다음,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당권을 잡게 되고 그 뒤로는 곧바로 이제 총선 체제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후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에겐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할 때마다 그렇죠. 부실 수사할 때마다 그거 계속 민주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민생 피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근데 사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경찰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냥 확률상. 지금도 많아요. 지금 보안 수사권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도 경찰의 부실 수사들이 굉장히 많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게 뭐 모든 사건에 계기가 있는데 이번은 꼭 뭐 어쨌든 그 장윤기 사건이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끔찍합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넘어서 부정부패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 진짜 다 맡겨도 돼? 뭐 이게 되니까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또 뭐 기관을 만들든 뭐 아니면 다른 계속 수사할 때마다 제3자가 계속 들여다보든 뭔가는 설명을 해주고 폐지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마다 오셔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화요일 뒷부분에 이춘재 논설위원이 등장해서 하는 그 법조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번 주는 이춘재 논설위원이 휴가죠. 그래서 자리에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법조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징역 2년이면 지금 무기징역 상태잖아요. 큰 호수에 조약돌 하나 던져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김건희 씨 판결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판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어제 판결 설명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입니다. 이진관 재판장 이진관 판사고요. 어제 윤석열과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했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는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을 받았다 등의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명태균 씨는 14회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이게 2,792만 원어치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게는 이 대목이 무죄로 판단이 됐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은 그전 이 김건희 씨 그 판결 1심 판결이 이상했죠. 그 1심 판결에 무죄된 이유가 그거죠. 계약서가 없었다. 누가 이런 걸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 하나요? 그리고 이게 대가성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가성이 있죠. 김영선 그 공천을 줬잖아요. 공천 주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우리 다 들었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김영선 의원의 세비의 절반의 1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절반을 또 가져갔잖아요. 명태균도 대가를 받았고 김영선도 대가를 받은 거죠. 우회적으로.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제 김건희 씨의 무죄 판결의 이유였죠. 김건희 씨 이걸로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당시에 저 판결이 워낙 화제여가지고 당시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우인성 판사. 그렇죠. 그런데 여기 2,792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사 결과 58회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14회에 대해서만 인정했었는데 만약에 2,792만 원을 지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던 게 그거죠. 대선 때가 되면 여론조사를 여기저기서 그냥 가져온다. 내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가져오는 거를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하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연락하고 주고받은 게 나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냥 막 대선 후보들한테 막 뿌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상의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전 국민이 다 들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이상했고 저는 오히려 이 2심 판결, 상급심 판결에서는 김건희 씨 그 여론조사 이 판결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사건 그 김건희가 아니라 저 오세훈이 떨고 있다. 네. 오세훈 시장 이야기 좀 그러면 이어가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채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던 건데 이번에 김건희 그때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나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비슷한 사건에서 구조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이걸 제공을 했고 그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받았다는 건데 여기 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죠. 오세훈 시장이 불리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이진관 판사 판결로 명태균 씨의 이제 그 뭐 대납 그리고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게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약간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어디 검찰에 갔을 때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재판소원제 이야기하고 벌써 그 뒤에까지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어쨌든 그 판결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요즘 그 뷰리핑 나오신 다음에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래서 가셔야 한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그 권투 편집인하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실제로 오세훈 시장 판결까지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편집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요거 상황은 좀 다릅니다. 방금 이제 사회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 윤석열 김건희 여론조사 은 대가성 부분이 좀 짙은 거고 이 부분은 대가성은 딱히 없어요. 오세훈 분은 그냥 대납 성격이죠. 대납. 근데 여론조사 대부분 다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건 대부분 다 대납이죠. 그렇죠. 대납이죠. 그걸 직접 주지는 않죠. 직접 주는 경우는 다 없죠. 근데 이제 선거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오세훈 시장 그리고 강철원 정무부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 사업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강철원 부시장이 하나 더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보통의 대가성 그러니까 보통의 대납 구조는 후보는 몰랐는데 누구 후원자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대납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강철원 부시장이 하나 더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판을 하나 더 두게 된 셈인 거죠. 이게 강철원 부시장이 그 김한정 씨한테 부탁을 해서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러면 이제 그 강철원 부시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거나 언지를 했다거나 이게 나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그거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걸 규명하는 게 핵심이죠, 사실요. 그거는 규명하기 쉽진 않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황을 봅니다. 정황을 봐서 무슨 녹취가 있다거나 이러면 뭐 완전히 그걸로 게임이 끝이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몰랐을 리 없다. 알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결과 나올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 윤석열 판결을 봤을 때 김건희 판결은 같은 논리라면 이제 상급심에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판결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거를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기존 우리가 출입하는 정치부에서 보는 그 선거 캠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보고를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규명이 됐는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말씀이죠. 뭐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하고 보고를 안 받고 뭐 그런 거를 형식적으로 갖췄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일 1심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일 이것은 최종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만약에 기존의 무죄 판단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2년형도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요.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펴고 있죠. 펴고 있는데 이게 오세훈 건에 비해서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건은 굉장히 그 정황 증거가 더 많고 그리고 논리가 더 촘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죄 판결을 뭐 형량이 뭐 조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유죄가 다시 무죄로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진관 판결은 정확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2년 선고한 것은 정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원래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대부분 다 잘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그렇죠. 예전에 서울시장 아주 오래전에 2006년도에 서울시장 후보 나갈 때 오세훈, 홍준표 또 한 명이 청와대 정무수석 하던 그분 세 분 나갔는데 이제 떨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별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건 비속어인데 이게 정치를 세수대야로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주신 김에 국민의힘 관련돼서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최근에 그 법정에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돼서 계엄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당사로 온 것 오라고 한 게 한동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계엄 당시의 사실관계는 그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한동훈이 어디로 모이라고 했는지는 그냥 분명하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 이거는 왜 그렇게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대선 후보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되나요? 생각은 들고요. 예. 이게 사실관계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 사실관계는 사실은 이게 11시 때의 이야기와 12시 때 이야기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11시 때 이야기는 경찰이 막은 거고요. 12시 때는 군인들이 헬기가 나와서 내려서 군인들이 침탈한 거예요. 완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은 지금 11시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처음에 국회로 오라고 했어요.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국회가 이미 봉쇄됐습니다. 봉쇄됐다는 경찰이 막은 거죠.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은 그 당사로 일단 모이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이렇게 변호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왜 국회로 와야지 당사로 오라고 했냐라는 게 일단 막혔으니까 일단 여기서 임시 직결하고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일단 임시 직결해서 거기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당사로 가자라고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렇죠. 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11시 33분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외결위장으로 모이라라고 했고 11시 50분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오고 군대를 맞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0시 3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견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와야지라고 하면서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당사를 유지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 국회로 와야 된다.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11시 거는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벌써부터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고 그 이후까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이야기 또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행보도 그렇고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